네, 안녕하세요. 요즘 보면 목걸이다, 브로치다, 시계다 해서요. 특정 인물이 가진 물건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유독 그런 뉴스들이 좀 눈에 띄죠.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. 왜 그 물건 하나가 그냥 저 사람 스타일 좋네 이걸 넘어서서 사회 전체가 막 들썩이는 그런 논쟁거리가 될까요?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사치품.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의 취향인데 어떻게 우리 사회 구조나 또 사람들의 심리까지 비추는지 이걸 다룬 글이 있더라고요. 인문학상 책 사치품, 인정 욕망과 불평등의 거울이라는 글인데 이거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좋은 글이죠. 그러니까 사치품 둘러싼 논란들,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사회 불평등 문제, 또 자존감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 보면서 이게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런 현상을 이해하려면 역시 좀 고전을 봐야 할까요? 이 글에서 처음으로 주목한 인물이 그 19세기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론이더라고요. 과시적 소비라는 개념. 이게 아주 핵심이죠. 아, 네, 맞습니다. 베블론, 유한계급론에서 아주 유명한 개념을 제시했죠.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이게 정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타인에게 자신의 어떤 부나 지위를 좀 드러내고 그걸로 인정받고 싶어서 비싼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. 소비 자체가 일종의 메시지다. 그쵸. 사회적인 신호를 보내는 행위라는 겁니다.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떤 분의 고가 목걸이냐, 명품 브로치가 논란이 되는 게 그게 그냥 예쁜 장신구가 아니라 나는 이 정도 지위에 있다? 이런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겠네요. 정확합니다. 그 맥락에서 해석될 여지가 큰 거죠. 그리고 이 글이 더 흥미로운 건 베블론 이론을 단순히 소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걸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연결시킨다는 점이에요. 불평등과의 연결이요? 네, 핵심 통찰은 뭐랄까, 사치품 소비가 사회 불평등의 약간 온도계 같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그 과시적인 소비 경쟁도 더 치열해진다는 거죠. 격차가 클수록 더 보여주려고 한다. 맞습니다. 이 글에서는 상대적으로 평등 문화가 강하다고 알려진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명품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례를 들기도 하고요. 그렇군요. 결국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 개개인의 소비 패턴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. 결국은 다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소비라는 건데 이게 혹시 그 사람의 어떤 내면 상태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? 이 글에서는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의 말을 딱 인용하더라고요. 내면이 빈약할수록 외양을 과장한다. 네, 그 인용이 참 날카롭죠. 심리학적으로도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. 보통 자존감이 좀 낮거나 내적인 확신이 부족한 경우에 이런 외적인 것들, 명품 시계나 비싼 장신구 같은 걸로 자신을 좀 포장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걸로 뭔가 부족함을 채우려는. 그렇죠. 그게 순간적으로는 자기 위안이나 어떤 확인을 줄 수는 있겠죠. 하지만 글에서는 이걸 가짜 자존감이라고 표현합니다. 근본적인 어떤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걸 더 드러낼 뿐이라는 좀 비판적인 시각인 거죠. 듣고 보니 오스카 와일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면서요. 인간이 내면의 어떤 결핍, 예를 들면 애정 결핍 같은 거요. 그런 걸 물질로 채우려고 한다는 식으로 꼬집었다고요. 네, 맞아요. 오스카 와일드의 풍자가 또 등장하죠. 스스로에게 막 비싼 선물을 하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글쎄요, 이게 본질적인 치유라기보다는 그냥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분석입니다. 임시방편이다. 네. 그리고 때로는 그런 행위 뒤에 오히려 더 큰 허무감이 밀려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고요. 이게 어쩌면 인간의 좀 보편적인 심리 방어 기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명확한 한계는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렇군요. 외적인 과시나 물질적인 위로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건데 그럼 대안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? 이 글은 또 다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더라고요. 법정 스님 가르침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.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적은 사람이다. 네. 그 말씀 참 울림이 크죠. 진정한 풍요라는 것이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욕망을 다스리는 절제에서 온다는 메시지잖아요. 내면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군요.
그렇죠. 내면의 힘. 더불어서 기독교적인 관점도 잠깐 소개하는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어떤 외모나 소유물이 아니라 그 신의 형상을 닮은 내면 그 자체에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언급하고요. 결국 이 사치품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, 이게 단순히 저 사람 취향 독특하네, 비싼 거 좋아하네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네요. 네. 그게 이 글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결론입니다. 사치품이 우리 사회를 비추는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죠. 사회적 거울이요? 네, 그 거울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어떤 불평등 수준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타인의 인정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심지어는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내면의 어떤 가치나 자존감보다는 외양에 의존하려는 경향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와, 생각보다 많은 걸 담고 있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, 그 사치품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취향을 넘어서서 한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까지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. 네.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. 사치품은 그냥 물건,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. 여기에는 지위, 자존감, 또 사회적인 불평등, 그리고 어떤 의미나 위안을 찾으려는 인간의 아주 복잡한 욕망들이 막 얽혀있는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정말 그러네요. 이 글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는 것 같아요. 당신은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까? 외양의 목걸이인가요? 아니면 내면의 성품인가요? 이 질문 한번 각자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